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피타고라스도 이제 그 당시에 엘레아 지방이라고 불리던, 아직 로마 이런 데는 아주 촌이고, 그때는 결국 로마 제국으로 이제 그 문명이 흘러가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는 어 오히려 그쪽 남부 쪽이, 하여튼 지중해와 연한 접한 그런 곳이 이 뛰어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세 사람 나왔는데 후기 자연체육 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뭐 그 지역 출신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 본토보다는, 그러니까 그 주위 지역이 많은데,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이과에 가까운 그 컨텐츠이긴 한데, 그 전에 좀 볼 것은, 자 스파르타가 결국은 그리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쨌든 기록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대규모의 그 군대를 보낸 곳을 그리스라고 하는 곳이 막아냈고, 그 안에는 스파르타가 있었고, 특히 3차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테네를 또 깬 게 스파르타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파르타가 이제 엘레아 지방 이쪽으로 좀 이렇게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진출을 하는데, 일단 무력으로는 페르시아겠지, 아테네겠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스파르타 실제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굉장히 소수정예, 스파르타 학원이 막 유행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그렇겠지. 지금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잘 모르니까 빠삭하게 모르죠. 근데 스파르타 학원처럼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해서 다수의 반항적인 그리스인들,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이겼는데 잘 싸우는 애들이지. 근데 그런 애들을 뭐 일당백으로 깰 수 있는 게 스파르타인들인데, 왜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이 결국 이긴 그리스 세계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없었는가? 다른 역량이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너무. 근데 얼마나 부족했길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 다른 역량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럼 거기가 뛰어났던, 예를 들면은 그 뭐 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거지 삼았는데, 후반부에는 이탈리아 지역에서 이제 뭐 해서 통일이라기보다는 이겨냈으면은 이제 그리스 세계에 짱 선언을 할 만하잖아. 근데 그 군사력이 영향을 미치던, 그 당시 이탈리아 반도 그쪽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엘레아파라든지 후기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스파르타가 어떻게 보였을까?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스파르타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싸움은 잘하지. 근데 와서 뭐 통치한다고 이제 왕국으로, 거기는 왕정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수준이, 그 사람들은 이제 이미 국제적이고 아테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 문화, 또 그 자유, 또 그 창발적인 사유를 직접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스파르타인들의 통치를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갑자기 우리랑 이제 가장
유전적으로 가까운 게 그 심팬지나 보노보인데, 보노보는 좀 순하니까 심팬지가 좀 그 성질이 있죠. 둘 다 우리보단 좀 작지만 심팬지는 잘못한 힘은 우리보다 뭐 훨씬 세죠. 심팬지가 점령을 했어, 인간을. 점령을 한 다음에 이제 침팬지 사회 그 방식 그대로 이제 통치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스파르타를 너무 지금 저기 하나? 왜냐면 이제 문화의 그 중요성, 실물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문화가 같이 가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 근처 시기에 이탈리아 지방에선 피타고라스도 있었고, 파르메니데스도 있었고, 제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파르메니데스나 제논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정말 영향을 크게 주고 종교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한계를 느껴요. 엘레 학파가 이 밀레투스 학파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제 사유를 전개했던 것처럼 후기 자연철학자들은 그 형이상학의 한계를 느껴. 막 이런 사유를 하고 있던 도중에 이제 스파르타가 막 그 이제 활개친 거지. 그러니까는 뭐 무력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 사유의 그 깊이나 폭이나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이제 우세한 문화로 이제 그 세계에 자리 잡게 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 사람을 보려고 해요. 하나는 엠페도클레스 사원소설, 그 다음 또 하나는 아낙사고라스, 종자론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데모크리토스. 이 세 사람을 후기자연 철학자로 보통 묶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뭐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철학적인 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다자성을 인정한 일자, 요거를 좀 깨고 싶은 거야. 이거 가지고 한계가 많아. 형이상학적으로 성과도 있긴 한데 실제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 철학은 진짜 전체 학문이니까 설명하기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운동이 불가능하고 진공이란 없고. 근데 실제 그렇게 하면은 뭐 형이상학으로만 빠지지 뭐 제대로 된 어떤 도구, 생각의 도구라든지 이런 게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대에도 비판을 사실 받았어요. 근데 진공도 있고 운동도 있고 이러려면은 일자가 아닌 다자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 보통 이렇게 세 사람을 묶어요. 묶는데 각각 세 사람은 좀 이제 다른 생각들을 펼치죠. 우선 지수화풍, 땅, 물, 불, 공기. 풍은 좀 그렇네. 지수화풍이 이제 그 4대. 아니 그러니까 뭐 인도 문명이 됐건 중국 문명이 됐건 뭔가 이제 음양오행이 됐건 4대가 됐건 사원소가 됐건 이 물질적인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뭔가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 그런 거 아니냐. 자, 동양 한자 문명권에서 이것은 이제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이론론적인 세계에서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무극에서 태극, 그리고 이제 음양 나오고 오행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기이론론이라는 점에서는 좀 달라. 예, 상당한 그 가치가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서도 주理論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쪽이 끝까지 갔고 그쪽으로 끝까지 갔고 다른 한자 문명권 중국이나 일본은 어 그래도 기적인 기가 조금 더 중심이 되는. 근데 기라고 하는 것에는 중국 쪽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자 아니면 또 삶의 철학,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연 철학적인 요소로는 어, 그 사람들이 사실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라서 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기에 대한 것도 물질성을 갖추기 전에 모습이 있고 물질성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서 할게요. 한 번씩 이제 그 따로따로는 했는데 전체 맥락에서 보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거기도 그렇게 해서 음양오행이 나오잖아. 그리고 인도에서도 방금 말한 그 사원소설 비슷한 사대가 나오잖아요. 시서화풍이. 근데 거기랑 그리스랑 사원소랑 뭐큰 차이가 있느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야. 큰 차이가 있죠. 뭐냐 하면은 어, 그리스의 이제 후기 자연 철학자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아르케에 해당되는 무언가 있죠. 는 전부 다 그 앞쪽에서도 이미 그랬지만 뭔가 체계적인 설명이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관심을 뒀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차원에서는 막 사랑과 미움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말이 안 돼. 그런데 입자 중에서 마이너스 입자랑 플러스 입자랑은 사랑으로 설명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미움으로 설명이 되잖아. 그때 그렇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의 사유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 사원수라고 하는 것도 일단 다양한 일자가 아닌 다자성, 그 다자성 중에서도 딱 하나로 환원되지 않고 네 개로 환원되는 일단 사원소를 생각을 해본 거야. 그리고 그 사원소는 사원소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 또 그 이전까지는 변화나 운동이나 이런 거 설명도 안 되고 진공도 허락이 안 됐지만은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끝판왕이 되지만 그들 간에 대체 뭐 어떤 걸로 어떻게 서로 만나고 어떻게 서로 흩어지고 어떻게 인력을 작용하고 어떻게 청력을 작용하고 또 이 구조적인, 여러분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거를 지수화풍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화학계 그 원자 번호가 이게 만들어진 번호 말고 자연적으로 한 게 한 100 몇 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또 발견이 됐을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100 몇 개가 있는 것은 다른 걸로 바로 환원되진 않죠. 물론 수소에서 헬륨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태양이 그걸 하고 있는 거니까. 나머지 것들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질소가 다르고 이 탄소라고, 우리는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탄소가 다르고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사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 화학적인 그런 사유죠. 그런 사유, 그런 구조에 대한 사유, 이런 것들이 어,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지. 그 당대로서 사유만으로서. 물론 관찰을 이제 넘어서는 사유이지만 관찰을 뭐 무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가시적인 것 너머를 찾는 거지 가시적인 것을 무시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가시적인 게 틀린 게 너무 많거든. 왜냐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해가 이렇게 맨날 삥삥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근대에 와서 밝혀지죠.
지구가 빙빙 돈다. 그러나 상대적인 거지. 지구가 빙빙 돌면 훨씬 쓰기 쉬우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해가 빙빙 도는 걸로 하면은 막 나머지 것들 막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나머지 전체 운동이.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 그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화학적인 개념이고 뭔가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 지금 그게 답이냐 아니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철학 측에서 그 사람들이 낸 답을 사원소설, 불, 물, 이 답을 이렇게 그 기억을 하지. 왜 그걸 물어봤으며, 아, 일자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느냐. 거의 화학적 메커니즘의 초보 단계. 이렇게 갈 수 있다면은 스파르타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난 사유를 지금 펼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막 그때 이제 뭐 이를테면 우주관 같은 경우에도 평평한 게 아니라 평평한 걸 넘어서는 가시적인 것 넘어서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테면은 구는 아니고 원통으로 나름대로 설명을 해. 설명을 질서 있게 설명을 그림을 그리고 질서 있게 그것을 설명을 해요. 천체 운동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러고 데카르트도 그러고 뉴턴도 그렇게 한 거야.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한 거고. 그 전통이 그 전통은 그리스 이전에는 사실상 그런 전통을 찾기는 어렵지. 그 소스는 제공을 해줬지만 말씀드렸듯이 선체에 대한 엄청난 데이터는 메소포타미아에 수백 년 쌓여 있었어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면 타이코 브라헤가 천체에 대한 데이터를 코페르니쿠스에게 넘김으로써 새로운 코페르니쿠스란다. 그러니까 케플러에게 넘김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리엔트의 그 개별적인 것들이 그리스로 넘어오면서 엄청 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방금 말했듯이 그 종자론에 해당되는 아낙소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생명과학이지. 생명과학. 그 같은 시기 내에도 앞쪽에 대한 조금 반성적인 고찰이 계속 들어가는 거야. 생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 화학적 메커니즘에 가까운 설명으로는 택도 없다 이거야. 맞는 말이지. 왜냐? 뭐 지금 기준으로 어떤 화학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은 생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훨씬 복잡하잖아. 그리고 진짜로 조그만 씨앗 하나에서 생명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데 있고 또 여기도 있죠. 지금 저도 정말 조그만 세포 하나에서 나온 거잖아요. 생세포 하나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양반은 아주 질적으로 다른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중에 다 이게 그 그리스 철학, 헬레니즘 철학 또 아브라함이 그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들인데 누스 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익숙지 아마 카톨릭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스. 푸시케는 그냥 영혼 돌변하는 플라톤적인 거라면 누스는 조금 달라요. 디비니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종자론 생명과학을 이제 처음 뭐 나중에 열 수 있는 단초를 다 화학이건 생명과학이건 단초지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자연 철학이기 때문에
누스에 대해서도 그때 이미 담론이 형성이 되는 거야. 푸코의 말대로 이 자연 철학은 담론이야, 담론. 세상에 대해서 아르케를, 이 본질이 뭔가, 이게 다 뭔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정치를 하고 할까 하는 한자 문명권의 물음과는 달리 여기는 이게 다 뭔가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을 해도 되는, 할 만한,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할 만한 곳이야. 그래서 하는 거야. 하다 보니 결국은 누스의 개념까지 가. 그 누스의 개념이 이제 나중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개념이라서 좀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데모크리토스가 이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자가 아닌 다자화된 어떤 것의 끝판왕이죠. 원자론. 원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뀔 수는 있잖아요. 그럼 기본 단위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기본 단위가 훨씬 더 쪼개져 가지고 퀄크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자, 17가지의 입자가 막 있고 하지만은 일단 한 개로 생각을 한 거야. 한 개로 생각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근데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학, 현대 자연과학의 환원주의 비슷하게 모든 것이 다 원자로 환원이 돼요. 마음의 작용까지도 다 환원이 돼요. 현대과학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현대 물리의 단초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자연 철학은 형이상학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각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가면은 다 원자야. 그 원자가 어떤 작용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설명 체계가 이제 나중에도 훈련된 그 이론 체계를 세우는 방법론이 되는 거고, 그 원소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진공이 있어야지 운동을 하려면. 그리고 마음이나 정신 세계마저도 이제 누스가 아니지, 바로 앞쪽 거를 뒤에서 바로 반성적으로 이제 해본단 말이야. 누스는 사실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정량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 현상도 요즘에는 과학이 다 뇌로 물질적인 걸로 다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연철학자지만은 자연철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인간 철학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데모크리토스를 따오거든요. 철학의, 자연철학의 세계관을. 당연히 쾌락주의로 연결될 수 있는 형이상학이 되는 거예요. 스토아는 조금 달라. 스토아는 헤라클레이토스를 따오기 때문에 디비니티가 있죠. 디비니티가 있죠. 근데 그 양축이 사실상 나중에 이제 그 헬레니즘 철학하면서 하겠지만은 스토아나 에피쿠로스나 다 똑같이 살았잖아요. 사는 모습은 거의 비슷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깨끗하게 또 욕심 줄이고 살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나 세계관은 완전 달라. 한쪽은 디비니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한쪽은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쾌락을 추구하려면, 제가 언제 한번 말한 적 있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 분모, 분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분모에는 관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통찰 없이는 이 욕망에 대한, 현대는 욕망,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피큐로스도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았던 거지. 그렇게 이렇게 해서 후기 자연 철학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